당신은 오늘도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하루치 임금이 쌓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부모님께서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유일한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거래는 과연 공정한가요? 당신은 시간을 팔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인 8시간, 아니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10시간을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교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지만 돈은 무한히 복제 가능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팔고 언제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샀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탈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오늘 잡은 사슴은 내년에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10마리의 사슴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의 변형계는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월급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보며 우리는 안도합니다. 이번 달도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의 뇌는 10만 년 전 사바나에서 멈춰 있고 당신의 삶은 21세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가 왜 수학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지 계산해 봅시다. 당신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면 8만 원, 한 달이면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고 당신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 50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건강과 시간, 가족과의 관계를 모두 희생하고서야 도달 가능한 숫자입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춥니다. 병원에 누워도, 휴가를 가도, 아이가 아파서 집에 있어야 할 때도 당신의 계좌는 얼어붙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선형 수입 구조라고 부릅니다. 투입한 시간에 정확히 비례하여 산출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마치 디딜방아를 밟는 쥐처럼 당신은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노예제의 정체입니다. 사슬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분명히 묶여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원할 수조차 없다. 당신이 월급을 원하는 이유는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생존 본능인가요? 당신의 시급이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뇌도 당신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1937년 나폴레온 힐이라는 작가는 20년에 걸친 연구 끝에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카네기는 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며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힐은 승낙했고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포함한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힐 자신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연구한 부자들은 단 한 번 일하고 평생 수익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 특허는 에디슨이 연구실을 떠난 후에도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포드의 조립 라인은 포드가 공장에 없어도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온 힐 자신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쓴 책은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팔리며 그의 이족들에게 인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힐은 6개월 동안 그 책을 썼지만 그 책은 거의 100년 동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의 첫 번째 본질을 발견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노동을 시간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전통적인 노동에서는 8시간 일하면 8시간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한 번의 노동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한 번 책을 썼지만 그 책은 수백만 번 팔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는 월스트리트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서점이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책을 팔아야 하는가? 하지만 베조스가 본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서점은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습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큰 서점도 기껏해야 10만 권의 책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고 비용이 모두 공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서점은 다릅니다. 아마존은 창고 하나에 수백만 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었고, 고객에게는 마치 모든 책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였습니다. 베조스는 모든 고객의 클릭, 검색, 구매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 주인은 손님이 어떤 책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압니다. 어떤 책을 3분 동안 봤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구매를 결정했는지, 어떤 리뷰가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당신보다 먼저 압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두 번째 본질이 드러납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합니다. 베조스가 매일 출근해서 이 고객에게는 이 책을 추천해야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베조스가 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 베조스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지금도 그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을 기억하십니까? 우주는 무질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예외입니다. 생명체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세포는 무작위한 분자들을 정교한 구조로 조직합니다. 인간의 뇌는 혼돈스러운 감각 정보를 의미 있는 패턴으로 변환합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은 무질서한 노동을 질서 있는 산출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10명의 직원에게 같은 일을 시키면 10가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는 빠르지만 부정확하고 누구는 정확하지만 느립니다. 이것이 인간 노동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화된 프로세스에서는 누가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보십시오. 수천 명의 직원이 일하지만 모두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패키지를 집는 순서, 스캔하는 위치, 포장하는 방법,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항하는 질서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부의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리적 한계로 이해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벌 자격이 없다는 자기 제한적 믿음 같은 것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완전합니다. 진짜 부의 그릇은 당신이 만든 시스템의 규모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릇은 찻잔 크기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용량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저수지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이라는 시스템은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도달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시스템은 하루에 수억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2004년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기숙사 방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단순한 웹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름, 나이, 관심사, 친구 관계,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그리고 그들은 매일 돌아와서 더 많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사는 기자를 고용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방송국은 PD와 작가를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페이스북의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듭니다. 저커버그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에는 매일 수십억 개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플랫폼의 마법입니다.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지 않지만 유튜브에는 매분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매일 수천만 건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지만 호텔 체인보다 더 많은 숙박 거래를 중개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세 번째 본질이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전화기가 생기면 가치가 생깁니다.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전화기가 추가될 때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친구 한 명이 페이스북을 쓰면 당신도 가입할 이유가 생깁니다.
10명의 친구가 쓰면 거의 필수가 됩니다. 이것이 저커버그가 하버드에서 시작해서 아이비리그 전체로, 그 다음 모든 대학으로, 마침내 전 세계로 확장한 전략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자기 증식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현대의 레버리지를 이해하려면 나발 라비칸트가 제시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당신이 빵집을 운영한다면 빵 하나를 더 만들 때마다 밀가루, 전기세, 시간이 추가로 듭니다. 100개를 만드는 비용은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의 거의 100배입니다. 이것이 물리적 제품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제품은 다릅니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10명이 쓰든 10억 명이 쓰든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서버 비용이 약간 늘어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이 전자책으로 판매될 때 한 권을 파는 비용과 100만 권을 파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복제에 드는 비용이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부의 대폭발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부자는 더 많은 노예를 사야 했습니다. 산업 시대의 부자는 더 많은 공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부자는 그저 코드를 한 번 더 복사하면 됩니다. 지식이 시스템으로 변환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당신이 뛰어난 요리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하루 100명의 손님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실력이죠. 하지만 당신의 수입은 하루 100인분으로 제한됩니다. 당신이 아프면 수입도 멈춥니다. 이것이 노동의 한계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요리 지식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상 하나를 찍는데 하루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10년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영상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무형자산, 이것이 현대 경제를 지배하는 키워드입니다. 20세기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제너럴 모터스, US 스틸, 엑슨모빌. 모두 거대한 공장과 기계를 소유한 회사들이었습니다. 21세기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들의 진짜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브랜드,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들입니다. 코카콜라의 시가총액은 약 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의 공장과 설비를 모두 합쳐도 그 가치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무엇일까요? 코카콜라라는 이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뇌에 새겨진 그 세 글자가 수백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 자산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저커버그처럼 프로그래밍 천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조스처럼 월스트리트 경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스템의 원리는 규모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과정, 업무를 시작하는 루틴,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의 원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서화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당신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글로 쓰인 지식은 영원합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6페이지 메모로 문서화하도록 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산문으로 쓰인 긴 문장들입니다. 왜일까요?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글로 쓰지 못하는 생각은 명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생각은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의 단계를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고객 문의에 답장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고객의 이름을 확인한다. 두 번째, 문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한다. 세 번째, 관련 자료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런 걸 왜 써야 하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뇌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동화입니다. 문서화된 프로세스 중에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매일 같은 형식의 이메일을 보냅니까? 템플릿을 만드시오. 매주 같은 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합니까? 매크로를 배우십시오. 고객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습니까? FAQ 페이지를 만들거나 챗봇을 활용하시오. 나는 프로그래머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자동화 도구 대부분은 코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피어 IFTTT, 노션의 자동화 기능,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스크립트.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위임입니다. 자동화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힙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빠르다. 사람을 쓸 돈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통제를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조스는 아마존 물류센터의 모든 패키지를 직접 포장합니까?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시스템 안에 배치합니다.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당신이 10분 만에 할 일을 다른 사람은 1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투자입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이 걸릴 것이고 석 달 후에는 당신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더 중요한 일, 즉 시스템을 확장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자동화 도구가 오작동하고 위임한 직원이 실수하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 프로세스가 불완전하다고. 이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다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많이 실패해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의 오류가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수집하십시오. 그것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변화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노동자에서 설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를 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노동자는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설계자는 묻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노동자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일을 더 빨리, 더 잘하는 것. 설계자는 효과를 추구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 드러커가 말했듯이 효율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효과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도구를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자의 뇌는 무엇이 저절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 물리적으로 재구성됩니다. 이것을 신경가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택시 운전사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큽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뇌에서는 손가락을 제어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시스템 설계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도 시스템 설계자의 뇌가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카페의 주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지? 저 앱은 어떻게 사용자를 유지하지? 저 회사는 어떤 프로세스로 고객을 관리하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일주일에 5시간을 절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당신은 예전에 하던 일의 절반을 자동화했을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자신의 첫 번째 진짜 시스템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자유는 돈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벌면서도 하루 16시간씩 일합니다. 그는 부자이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시스템의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더 비싼 부품일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시간의 주권입니다. 당신이 원할 때 일어나는 것,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원하는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쏟는 것, 원하는 만큼 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시스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만이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더 똑똑하게 설계하십시오.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저항할 것입니다. 10만 년 동안 지난 생존 본능이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위험해. 안전한 월급을 포기하지 마.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해? 그런 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모든 혁명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당신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과 실패와 성공을 보관하는 박물관을. 그리고 그 박물관은 당신이 없어도 문을 열 것입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당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도 그 박물관은 서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것은 당신 안의 노동자입니다. 시간을 팔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래된 본능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은 조금씩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으로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월급 명세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10년 후 당신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